안녕하세요. 경기도사를 연구하는 경기도사입니다. 자, 이학식의 소변행동 8판 이번에는 12장 문화와 사회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와 사회 계층을 살펴볼 텐데 별로 살펴볼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의 개념, 문화의 개념은 뭐 이런 게 문화의 개념이다 그 얘기고요. 문화의 성격,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공한다. 학습으로 체득되고 전승된다. 공동생활로 창조되고 공유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또 동태적이다. 지속적이기도 하면서 또 변하기도 한다. 그 내용이죠. 이게 2021년에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비자 행동 같은 경우는요, 뭐 한두 번의 예외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5년이 지난 좀 출제된 지 시간이 지난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뭐 작년, 올해 연장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매우 드문 경우고요. 다만 이제 시장조사론 쪽으로 가면 막 연장으로 2년, 3년 계속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행동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2년 연장 출제되는 그런 경우는 한 두어 번, 지금까지 뭐 수십 번도 넘게 시험을 치렀지만 한 두어 번 정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가볍게 읽어 보시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구성 요소는요, 이게 교재마다 다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서나 황영철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의례뿐만 아니라 언어, 뭐 심미적 요소, 물질적 뭐 단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인가 그렇게 적어놓고 있고요. 또 박승배 교재 같은 경우는 3개를 또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이학식 교재는 요 의례 중에서도 성물 증정 의례 이거를 중요한 문화적 구성 요소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학식 교재에만 의례를 구성 요소로 쓰고 있지만 여타의 교재에는 뭐 언어도 있고 심미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적 단서, 예를 들어서 불국사, 경복궁, 뭐 교회 이런 거 같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불국사하고 뭐 서양의 뭐 노틀담 성당하고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문화의 구성 요소로 써놓고 있습니다. 여타의 교재는.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는 교재마다 다르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화의 가치의 주요 영향은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이거는 뭐 뻔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읽어보지 않아도 이거 뭐 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맥락 저맥락 문화는 요거는 2012년도에도 출제되고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껴도 되겠죠. 재작년에 출제된 게 또 출제될 가능성은 뭐 희박할 테니까 이것도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면 이거 읽어보기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학식 교재에는 요거를 상호 의존적 자아관, 요거를 독립적 자아관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뭔 말인지 알죠. 독립적 자아관이 뭐고 상호 의존적 자아관이 뭔지 그것도 뭐 읽어만 보셔도 대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마케팅 시사점 그래가지고 제품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 정도가 상회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관여 제품이고 또 그 제품 사용이 남의 눈에 띄는 그런 의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같이, 스마트폰은 고가이기도 하면서 또 남의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 가치의 영향 정도가 더 클 거다. 따라서 기존 가치 소구하는 그런 촉진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평이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비교적 최근에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닥 뭐 올해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회계층도요, 이 최근에 출제가 됐지 2000년 그리고 2021년 2021년에는 이게 통째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된 지 지금 4년, 4년이니까 이것도 다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계층의 특성, 사회계층은 서열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서열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사회계층은 계층적 구조를, 이 똑같은 말 아닌가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로 서열이 있는 거잖아요. 서열이 곧 지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다차원성, 예, 이거 뭐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회계층을 평가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예, 규범을 제공한다. 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하면 그 사회 지도층에 어울리는 사회적 규범이 제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사회계층은 변한다. 그러니까 그 저기 고위층으로 갔다가도 하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학식 교재는 이 객관적 평가 방법입니다. 거기 워너 지수하고 콜만 레이너워트 지수 이 두 개만 써놓고 있습니다. 워너 지수는 이런 걸 가지고 사회계층을 측정을 하고요. 콜만 레이너워트 지수는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교육하고 재산인가? 교육하고 소득인가? 그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재산 그거를 가지고 총 7개의 사회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통상의 상류층, 요게 중류층, 요거를 하위층, 예, 요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 두 개. 근데 요 두 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학식 교재에 들어가 있는 요 두 개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4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주관적 방법, 예, 그 주관적 방법은 설문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회계층에 속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평가적 방법은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보통 이제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 요런 게 이제 적당한 방법이다. 그거고 객관적 방법, 예, 이게 객관적 방법입니다. 예, 요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객관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 방법의 사회계층 측정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연구자가 계층 지표 선정과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워너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지표가 요거죠. 그리고 콜만 레이너워트 지수는 교육과 재산이 주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 자체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그 지표를 선정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분류 지표가 다양해서 한두 지표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콜만 레이너워트 지수 같은 경우는 재산과 교육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고졸 출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도 안 되고 재산도 없죠. 스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지표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으로 인한 효과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계층으로부터의 중고 집단의 영향이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가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의 특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라고 측정상의 문제점을 5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출제된 그러니까 4년 전에 이게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예, 기준 뭐 5개를 써라. 그리고 측정 방법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예,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이게 4년 전에 다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일한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뭐 평이하게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고 과감하게 제낄 분들은 과감하게 제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볼 문제도요. 여기서 이 장에서는 그닥 생각해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 추세를 성별에 따라 살펴봐라. 문화적 가치가 최근 어떻게 변하나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거의 박혀서 살다 보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사람으로 간주하려면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퍼센트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는 참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쵸. 특히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간섭을 안 합니다. 옆에 사람이 뭐 어디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간섭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일에 엄청나게 간섭하죠. 예, 오죽 간섭이 심하면 너나 잘해서요라는 말이 그 유행어로까지 나왔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물 증정과 관련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다른, 그러니까 선물 증정과 관련된 아무래도 선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적인 요인 그리고 상징적 사회적 상징적 요인에 많이 어떤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개인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실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보겠지만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실용적 가치보다는 어떤 상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거를 많이 보겠죠. 어떤 경우에 선물 증정행위가 이건 뭐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닥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뭐 생각해 볼 문제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그냥 문화와 사회계층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문제도 거의 대부분 최근 3년, 4년 내로 거의 대부분 다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사회계층 관련돼 가지고는 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문화와 사회계층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고집단과 가족, 이거 중고집단과 가족 이것도 최근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제품 가격, 유통 전략 이것도요. 한 2, 3년 전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3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그닥 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